네, 지난 17일 30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주거 지역을 이탈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일어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범죄자는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전자발찌를 집에 풀어둔 채 지역을 벗어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 법무부는 기술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난해 개량된 전자발찌로 교체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현재 약 5천 명,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신아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자발찌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만약 끊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현실이 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방범죄 우려가 있어서 그 수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아직 전자발찌를 풀어낸 건에 대해서 수사를 안 마친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일단 그 피의자, 특수 강도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30대 후반의 A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발찌를 풀어낸 것은 맞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7년 전에 이제 다른 사건의 범죄자가 비눗물로 억지로 발찌를 빼낸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예전에 스트랩 끈이 헐거웠을 때 벌어진 얘기고 지금은 그때보단 재질이 많이 강화된 상태고요. 어찌됐든 맨손으로 또는 미끄러운 물질을 써서 이번에 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A씨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고 인천의 집에 살았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17일 저녁에 전자발찌를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풀어내고 그리고 서울 영등포 일대까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네. 처음 보는 모르는 여성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이제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잠복을 했다가 체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기술적인 취약점을 공략해서 특수한 방법으로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풀어냈다고 해서 더 충격적인데 지금 뭐 조사 중이긴 하지만 피의자 진술 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인 조사 내용까지는 수사 상황이라 아직은 밝히긴 좀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전해드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A씨의 발찌는 조사 과정에서 고장난 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발찌에 문제가 있었는지 보려고 이제 법무부 관계자들이 충격을 가해봤는데 곧바로 경보음이 울렸던 거죠. 그래서 특수한 방법을 써서 이 피의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발찌를 풀어냈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추궁을 받자 최근 조사 과정에서 그 방법을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A씨가 이렇게 그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범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범행을 한 뒤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태어나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특수한 방법을 썼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법무부가 어제 공식 설명 자료에서 구체적인 분리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어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현재 경찰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무부에서 철통 보안을 지켜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법무부조차도 전자발찌가 풀린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사건 일지를 보니까 전자발찌 풀기 13일 전에 훼손 경보가 울려서 경찰이 또 현장 출동을 했다면서요. 네,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동을 했던 건데요. 이게 바로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찌를 풀기 전이죠. 훼손 경보가 지난 4일에 울렸습니다. 경보가 울리면요. 원래 보통 법무부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그 해당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직원들이 현장을 출동했는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고 오경보 작동, 그러니까 단순히 오작동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네. 13일 지나서 이 A씨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발찌를 풀고 범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파악하게 됐는데요. 그 범행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경찰에 체포됐던 지난 18일 낮에 그때 당시에도 발찌를 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인 것을 알게 됐고 법무부도 경찰의 통보로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5천여 명인데 전자발찌를 뭐 끊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이 보호관찰소 취재를 했었는데 경보가 수시로 울려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도 울리고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게 되면 또 울리고 올해에도 사건 사고가 꽤 많았고요. 이른바 한방으로 유명한 유상봉 씨도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집계된 그 통계를 보면 최근 6년간 훼손 건만 100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올해 9월 최신 기준으로 하면은 4,866명, 5,000명에 가깝습니다. 또 가석방자가 요새 늘고 있어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찌 부착 대상자 더 늘어나고 그만큼 또 훼손과 파손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 이게 훼손하지 않고도 풀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사건과 달리 보면서 또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지난 8월에 있었던 사건 강윤성 사건 때는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끊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끊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저렇게 그냥 끊고 마음을 먹고 아예 범죄를 저지르겠다. 잡혀 상관없으니 저지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저런 사람들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이제 법무부가 곧바로 제지를 강화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한 거죠. 그 제지를 강화하겠다는 강윤성 사건 직후에 또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집계된 훼손 사건들이 대부분 공업용 절단기를 강윤성처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또 1순위로 대책으로 꼽힌 게 제질 강화였는데요. 당시에 법무부가 발표했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영상 저희가 추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질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동안 개선 작업이 꽤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5번 정도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5세대 모델로 2018년 그리고 2020년형이 5세대 모델로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레탄 재질이었다가 스테인리스 금속 철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얇은 철판을 여러 개 넣어서 쉽게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재질을 강화해서 끊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돼 왔던 거고요. 이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지금 차고 있는 것은 2018년형 또는 2020년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형을 차고 있는, 2020년도를 차고 있는 부착자는 상당히 적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어요. 2020년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수급 상황이나 그런 제작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2020년도 모델이 또 기술적으로 결함이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도 현재까지는 파악되지는 않아서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가 나간 뒤에 법무부가 전자발찌, 그제 나갔군요. 전자발찌의 기술적인 미비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개량된 전자발찌로 바꾸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다 교체할 때까지는 어쨌든 2018년형, 2020년형을 계속해서 차고 있는데 그 사이 또 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새 전자발찌에 대한 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도 염려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기술적 취약점을 법무부가 인정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차던 것이 2018년형이기 때문에 2020년형으로 교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이 강화된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기술적 취약점 완전히 해결한 것이냐? A씨가 쓴 수법이 그렇다면 2020년형에는 안 통하는 거냐라고 문의를 넣어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형 발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제가 그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이따가 뉴스룸 리포트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자발찌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재질이 강화되고 문제점이 있고 취약하고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전자발찌가 정말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전자발찌가 그런 뭐 재범의 가능성을 낮춘다. 이거는 항상 그 효과가 입증돼 왔다고 했는데 인력 문제, 예상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상반기에 동행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두순과 같은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사례는 정말 지극히 드물다고 드물기 보시면 때문에. 되고요. 일단 수도권 보호관찰소에서 직원 1명당 17명꼴로 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소년범을 맡고 있는 소년보호관찰관의 경우 평균 49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제가
짚고 싶은 건 또 근무 방식인데요. 네. 주간 시간대와 달리 취약 시간대가 있어요. 야간 시간대 그렇죠. 그리고 주말. 이때는 특히 더 근무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3월 당시 취재했을 때 서울 지역에서 야간에 보호관찰관 2명이 267명의 범죄자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근무 방식까지 이젠 다방면으로 짚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스템에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아람 기자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